절벽 이상.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절벽 이상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 본문을 보기 전에 목차를 먼저 좀 살펴봐요. 짧은 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했죠. 꼬리물기 방식을 활용하라. 이번 영상에서 다룰 부분이고요. 꼬리물기 플러스 변화주기 방식을 적용하라. 문장에 호흡을 길게 하라. 타인과 밀착해서 대화하라. 목차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면 어떤 그 학습의 틀이 생깁니다. 네. 두 번째, 꼬리물기 방식을 활용하라. 여기서 꼬리물기 방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보시고요. 또 역설법은 시에서 늘 쓰이는 거죠. 또 의식의 흐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의식의 흐름이 뭘까요?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은 소설에서 옛날에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 또 그 윌리엄 포크너,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 그 세 사람이 의식의 흐름의 대표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들어갑니다. 네. 절벽, 제목이 절벽이래요. 절벽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절벽. 네, 절벽만 가지고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봐요. 절벽이 뭘까요? 절벽. 뭔가 위태롭고 또 막막하고 아득하고 또 아찔하고 이런 감정들이 같이 있죠. 네. 그리고 뭔가 꽉 막혀 있고, 꽃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읽어봐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꽃이 향기가 만개한다. 여기서 계속 꼬리물기 들어가죠.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그러니까 또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네, 꽃과 향기와 묘혈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계속 꼬리물기 하죠.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눕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정말 눕는다.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이게 무슨 의미로 쓴 걸까요? 이렇게. 이 시를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당시 이 시를 처음 접했던 심사자들의 감정이 어땠을지, 느낌이 어땠을지 참 좀 궁금해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첫째는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좀 계속 이렇게 꼬리물기 하고 있고, 아주 충격적인 시였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또 꽃이 향기롭다. 또 반복되죠. 꽃은 보이지 않는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꽃을 잊어버리고 들어간대요. 나는 정말로 눕는다. 정말 눕는데요. 꽃이 또 향기롭다. 또 향기롭대요. 또 반복돼요.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네, 향기가 또 만개한다. 또 이어지겠죠. 이 절벽이라는 것, 절벽, 그러면 이제 어떤 전체 분위기로 봐서 절벽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이 시 내용 중에서 절벽의 느낌을 주는 건 없죠. 근데 이렇게 제목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절벽은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접점? 네, 그 접점에서 그게 이제 절벽인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떤 아포리아적 상황. 아포리아라는 게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어려운 숙제 같은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하죠. 그런 아포리아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절벽으로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보이지 않는데요.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꽃. 뭔가 피어나는 느낌이 있죠. 피어난다. 즉 어떤 에로스. 그러니까 어떤 에로스는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용어 중에서 어떤 삶의 본능, 그러니까 리비도라고 하죠. 그런 충동 같은 거. 그러니까 삶의 본능, 어떤 생명 보존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적 본능이라는 게 생명 보존의 본능이고 삶의 본능이죠. 반대로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해요. 네, 한번 적어드릴까요? 에로스, 이거를 이제 삶의 본능, 생명의 본능, 또는 생존 성적 본능이죠. 그러니까 번식의 본능, 생명 보존의 본능이라면 타나토스라고 해요. 타나토스. 네. 타나토스라고 해서 타나토스. 네, 이거 이제 죽음의 본능, 자기 파괴적 본능이죠. 네, 그런 본능이 있다면 꽃을 에로스적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본능. 그래서 꽃이 향기롭다. 네, 그러니까 삶의 본능이 좀 퍼져 있는 거죠. 향기가 만개한다. 네, 삶의 본능이 만개했어요. 삶의 본능으로 대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대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삶의 본능이 있는 곳, 삶의 본능이 가득한 곳에 묘혈을 판다라고 해요. 묘혈이라는 건 죽음이죠. 죽음. 묘자에다 구멍이죠. 묘구멍. 묘혈을 판다. 그러니까 삶의 본능에 삶이 가득한 어떤 삶의 본능으로 충만해 있는 곳에 죽음의 본능을 파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죽음의 본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아포리아적 상황인 거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네, 죽음에 드는 거죠. 나는 눕는다. 죽음에 들려고 하니까 또 꽃이 향기롭대요. 네, 죽음의 본능, 죽음의 충동, 자기 파괴 충동으로 가득 만개했을 때 다시 삶의 어떤 본능이, 삶의 충동이 서서히 또 고개를 들죠.
네, 그런데 그 삶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또 삶의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묘혈을 판다. 네, 삶의 충동을 잊어버리고 그 삶의 본능을 잊어버리고 죽음 충동으로 다시 빠져드는 거죠. 네, 그래서 죽음 충동에 있으면 다시 삶의 충동이 일어나고 또 삶의 충동 속에 있으면 다시 또 죽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로 눕는다. 정말 죽음의 세계에 드는 거죠. 이렇게 죽음 충동 속에 빠지는 거예요. 아, 꽃이 또 향기롭다. 막상 또 죽음의 충동 속에 빠지니까 다시 삶의 충동이 일어나요. 네, 나는 보이지 않는 꽃이, 보이지도 않는 꽃이 그 삶의 충동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죽음의 충동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떤 아포리아적 상황에 궁지에 그런 내몰린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화자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바로 그 아포리아적 상황, 그 절벽에 있는 거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삶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어떤 벽을 보면은 잘 보면 절벽이 어떤 그 절벽 어디서 봤는데 절벽은 잘 보호의 기능 벽이 될 수가 있겠죠.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벽은 또 절벽은 또 죽음의 어떤 죽음의 함정이 될 수도 있죠. 벽은. 네,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절벽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역설법이 참 많이 쓰이죠. 역설법이 참 많이 쓰이는데 역설이란 뭔가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역설이라는 것은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바로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설이라는 것은 항상 또 역설은 영어로 paradox라고 하죠. paradox라고 하고요. 아이러니하고 항상 헷갈리죠. irony는 반어법이라고 하죠. 반어. 되게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것, 반대로 말함으로써 그 못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반어법 또는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말 자체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만개한다는 건 시각적인데 이런 말들이 전혀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는. 또 꽃에다가 어떻게 묘혈을 파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설적 표현을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란 뭔가 이 시에서 쓰인 문체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식의 흐름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계속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의식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상태를, 또는 뭐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생각을 갖다 의식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의 흐름, 그런 의식이 계속 연속성을 갖는 것, 그것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학적 관점에서는 좀 읽어볼까요? 개별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감각이나 상념, 기억, 현상 등이 마치 물 흐르듯이 자리하고,
자리하게 하고 그것이 어떠한 인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 흘러나오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은 자신의 의식을 여과 없이 밖으로 연달아서 표출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1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을 보통 취하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게 1인칭. 그리고 시간 중심, 리얼리티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중심, 리얼리티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 의식과 맞닿아 있는 자아를 중심으로 언술이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말하시면 돼요. 1인칭 화자의 독백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고 또 시간 중심, 리얼리티 중심 일반적인 그 맥락이 있는 문장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전후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언술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소설에서는 윌리엄 포크너의 그 The Sound and the Fury라고 하는데 소리와 분노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또 As I Lay Dying, 뭐 내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뭐 이런 소설도 있고. 근데 윌리엄 포크너의 이 책을 읽어보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그리고 또 거기 뭐 바보 모란이라고 하는데 그 전응아라고 해야 될까요? 모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첫 장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안 그래도 의식의 흐름을 따르면 의식의 흐름 소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아마도 소리와 분노인 것 같아요. The Sound and the Fury 같은데, 근데 다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소설들은 어딘지 모르게 몽롱한 상태의 느낌이 좀 나요. 네, 살짝 몽롱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고 그대로 그게 그 의식에 따라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것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가 좀 그러고 있어요. 네. 이리저리 의식에 따라서 자기가 의식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시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의식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절벽, 이상 시인의 절벽에 대해서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